우리가 함께 스터디할 인물이 이제 모세죠. 근데 모세에 대한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기록이. 모세 하면 생각나는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하려면 출애굽의 전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6시간이 많은 시간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제한된 시간이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6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섹션을 나눠서 강의안을 준비하긴 했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는 PPT 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의 17쪽부터 보시고 PPT는 앞에 띄울 거니까요. 17쪽부터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노안이 와서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네,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집트라고도 하죠. 모세의 고향은 애굽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됐고 또 40년 후에 돌아오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18왕조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죠. 이렇게 보면 초기 왕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제18왕조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왕조들이 또 생겼다 사라졌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집트, 나일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판도 위에 여러 왕조들이,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구분을 하다 보면 제18왕조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왜 애굽에서 태어났는지, 왜 애굽에서 태어나게 됐을까요? 원래 이 선택받은 백성이 살 곳은 가나안이었죠. 근데 왜 애굽에서 살게 됐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였던 시기에 요셉의 가문들이, 요셉 아버지부터 그 형제들까지 다 애굽을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태어나기 약 40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당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이 가족들은 선대를 받았고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가문이 되었겠죠. 그런데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때 당시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의 왕조와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왕조는 다른 왕조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은 왕조에 있었던 다른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다른 왕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BC 96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연대를 추산할 때는 정확한 확인할 수 있는 연대를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몇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언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C 966년 이때로부터 480년 전이면 BC 1446년입니다. 그때가 출애굽 연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은 훨씬 후대로 봐요. 훨씬 후대로 봐서 14세기나 13세기 BC 그때로 보거든요. 그때로 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가 뭐 람세스 2세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우리는 좀 보수파 아닙니까? 뭐 팔을 나누자면 좀 우리는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보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더 많이 중심으로 한다면 진보적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를 기준으로 480년 전이라고 하면 15세기로 보는 것이 맞죠. 그때 출애굽 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BC 1446년이 출애굽 연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표 1에 있는 18왕조 중에서 1446년이면 언제가 되겠어요? 투트모세 3세 되겠죠. 투트모세 3세. 그래서 아니죠. 아메노텝 2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조랑 견주어서 볼 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애굽의 이제 18왕조는 어떻게 해서 18왕조가 시작이 되냐면 아모시스라고 하는 여기 18왕조 초대 왕이 나오죠. 아모시스가 당시에 18왕조 전에 15왕조에서 16왕조, 17왕조는 아주 애매한 왕조라고 볼 수 있고 이때까지를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힉소스인들의 왕조가 있었어요. 15왕조부터. 힉소스인들은 어떤 이 종족이냐면 셈족 계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족일까요? 셈족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힉소스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관계가 좋았겠죠. 그런데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그 아모시스가 새로운 18왕조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많은 숫자가 이집트에 살게 되면서 이 아모시스로 시작된 18왕조에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모시스가 했든지 아니면 아모시스의 바로 후계자인 아메노텝 1세가 했든지 히브리인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그들을 강등시키고 공공 건축 사업을 히브리인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이집트에 보면 대단한 이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해서 건설됐겠습니까? 바로 이 노예들에 의해서 건축이 됐겠죠. 바로 그 노예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속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투트모세 1세는 뭐 그냥 단지 노예 고용만 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인의 종족 근절을 시키려고 종족을 아예 멸족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하수가 이제 애굽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겠죠. 강에 던져라. 그래서 히브리 종족 자체를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라오의 역사 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던 시기가 바로 이 다음 단계 왕들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모세 출생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파라오의 왕각 이 가계도와 모세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투트모세 1세가 있죠. 투트모세 1세가 있는데 제가 여기 띄워놓은 PPT에 띄워놓은 자료는
1527년 모세가 출생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모세 출생은 1526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446년 BC 1446년에 모세가 80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C 1406년에 120세 나이로 죽습니다. 모세가. 그럼 역산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1526년 모세 출생 연도가 나오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오긴 했는데 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26년으로 보시고 투투모세 1세 치하에서 모세는 출생을 합니다. 근데 투투모세 1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종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의 근절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형 아론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부터 이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기 가계도를 보시면 그 다음에 투투모세 1세의 후계자가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2세의 후계자가 투투모세 3세예요. 그런데 여기 하셉수트라고 돼 있고 제가 만든 강의 안에 하셉숫이라고 돼 있는데 뭐 짧게 말하면 숫이고 길게 말하면 수트입니다. 이 하셉수트가 이 여자가 아주 중요한 여자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 하셉수트는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에요. 공주죠. 그리고 투투모세 2세와는 이복 형제 자매간이에요. 이복 형제 자매간. 그런데 이복 형제 자매간인데 결혼을 했어요. 옛날 고대 왕가들은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근친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누이간인데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숫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숫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근데 투투모세 2세가 다른 후궁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투투모세 3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투투모세 3세가 하셉숫과 투투모세 2세 사이에 태어난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는 하셉숫과는 어떤 관계예요? 계모이면서 장모가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무슨 이런 집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이 왕족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셉숫과 투투모세 3세는 장모이면서 아무튼 복잡한 관계죠. 아주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즉위하게 됐을 때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투투모세 3세는 모세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섭정 아시죠? 대리청정, 섭정.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 대자 대비, 대비가 대리청정을 하잖아요. 왕이 앞에 앉아 있고 장막을 치고 뒤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셉수트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권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하셉숫의 양자죠. 자, 그러면 투투모세 3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어떤 인물로 보입니까? 정치적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도를 이해하면 모세가 나중에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왕자가 평민 하나 죽였다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고대 사회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투모세 3세는 어쨌든 모세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태어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모세와 파라오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유년기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배경입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나라의 법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라, 죽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산파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엄마도 이 모세를 낳아서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주 신생아일 때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목청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뭐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는데 갈대 상자를 이제 방수 처리를 해서 거기에 모세를 아이를 놓고 강물에 띄워보낸 거예요. 이게 숨기고자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건져가길 바란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되지 않지만 하수에 던져라고 했는데 하수에 숨겼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역설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위트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랑방에서 아주머니들이 춘향전을 누가 읽어주면 그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 고대 사회의 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식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21세기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뭐 학문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글이 읽는 사람도 없었고 공교육 자체도 없었고 이런 시대에서 이 성경을 누군가 읽어줬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됐다는 사실을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울 뿐만 아니라 누가 지켜봤냐면 그 누나인 미리암이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냐면 공주가 바로 그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가 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추측을 하면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일 것이 분명하죠. 근데 아이가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가지나 그래서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잘 보면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느끼시죠? 왜 하필 그 시각에 공주가 강가에 나왔고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됐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데려다 키울 마음이 먹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죽음의 수단이 생명의 수단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애굽 강, 이 나일 강은 뭡니까?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곳이죠. 죽음의 대상이에요. 죽음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수단이 모세에게 생명의 수단으로 바뀌었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왕자가 된 거예요. 이 반전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뭐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닌데 금수저가 됐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참 재미있는 이 반전, 역사적 반전이 일어났죠.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반전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인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가 하나님 자녀의 수저를 물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생애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제도 있지만 투트모스의 3세는 후궁의 아들이었고 하셉숫에 의해서 대리청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뭐 감정적으로 나쁠 거 없었을지라도 일단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 북쪽에 있는 김씨 왕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죽였잖아요. 자기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청년기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왕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겠죠. 이집트 문명이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미 이제 고대 사회였지만 그 지역의 문명의 최고의 문명이 그곳에 모아져 있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교육을 받은 건 아니겠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부터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이 과정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역사가 있는 유대인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돼 있고 필로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필로는 모세가 수학,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굽과 그리스의 아수르 지혜 등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하고 쓰는 문제, 문학적인 부분, 그리고 음악이나 기하학이나 수학이나 아주 당대의 최고의 학문적 이 배경을 모세가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런 오리지널 애굽 왕자로만 자랐다면 그가 출애굽에 기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죠?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왕자로서 모든 교육과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자기 생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모인 이 요게벳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히브리인들의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을 보게 되면 자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인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모세는 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 동포라고 기록된 이 원어를 보면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말인데 너의 친구 뭐 이런 뜻입니다. 애굽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는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동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민족주의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지 않은 동포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민족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근데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자기는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그것은 노예라는 얘기잖아요. 핏줄이. 그것은 자기에게 좋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어떤 동질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엔 모세가 출애굽 및 광야에서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그가 그렇게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됐을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이제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히브리인들과 그도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모세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왕자잖아요. 그들은 노예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들의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너는 그래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에도 뭐 직업에 따라서 뭐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뭔가 이렇게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모세와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같이 혹시 속된 말로 엮여 들어갈까봐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반응을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또 11절에 히브리 사람, 13절에 두 히브리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마도 모세와 이 히브리인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의 갭,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다르면, 환경과 경험이 다르면 동질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배웠는가? 그리고 내가 처음 출석하게 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가?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형성된 나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내가 옳다라고, 지금 현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린 마음인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것, 그것으로 형성된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와 히브리인들 간에, 모세는 히브리인들 돕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섰지만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전혀 다른 신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의 그 갭을 좁힐 수가 없었고 어떻게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세대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 6.25를 겪었던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대. 지금 한국은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격이 이게 넓지가 않은데
불구하고 많은 세대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갭이 생길 수가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배경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반응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는 왕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이 고역을 하고 있는, 이 그림에도 있지만 이 노예들이 이제 고역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게 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죠.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그때의 정황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 뚜트모세 3세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셋소트의 섭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만 노리는 것이죠.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건수만 생기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데 마침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모세는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오죠?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딱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유랑을 하거든요. 근데 유랑을 하더라도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돌아다니는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의 이 지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그 마치 가지처럼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볼 때 오른쪽 이것이 아카바만이거든요. 아카바만. 아카바라는 말이 아랍어예요. 아랍어로 아카바만이고 히브리 말로는 에일라트입니다. 엘란, 뭐 영어식 발음 엘란이라고 하고 에일라트. 그래서 아카바만, 에일라트만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이제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의 서쪽, 동쪽이죠. 아카바만의 동쪽입니다. 아카바만의 동쪽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미디안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바만의 서쪽까지가 당시에 이집트의 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시나이반도 있죠. 시나이반도. 이 시나이반도까지가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집트 땅까지만 도망가면 되겠어요? 이집트 땅을 벗어나야 되겠죠.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아카바만 동쪽 지역으로 도망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카바만 북쪽 저 끝에 이 꼭지점 거기에 보면 세 나라의 세 도시가 붙어 있어요. 이집트 쪽은 타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스라엘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요르단 쪽은 아카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참 재미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 저기 보면 이집트, 여기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또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아무튼 이곳을 아카바만 끝부분이고 모세는 이 아카바만의 이 동쪽 지역인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것으로 그곳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거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0분까지인가요? 아니 40분까지? 50분까지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다. 10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도주했던 미디안의 지리적 위치는 여러 자료를 볼 때 바로 이 아카바만 동쪽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 쪽으로 가게 됐을 때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은 사해 북동쪽에 존재했던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바로 이 아카바만 동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해 북동쪽에도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 미디안을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주했던 때가 1486년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정권을 이제 공고히 하고 있었던 때라고 보면 되고, 하셉스투는 더 이상 이제 권좌에서 실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40년간 망명객 생활을 했느냐? 미디안에서 투투모세 3세가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투투모세 3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표현이 나오고, 4장 19절에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투투모세 3세와 그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투투모세 3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이런 정치적 상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투모세 3세가 1450년에 죽고 그 아들인 아메노텝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드로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성경에 나와요. 뭐 루엘로도 나오죠. 그럼 이게 성경이 뭐 잘못 기재된 거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궁금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고대인들이 이름을 뭐 2개 가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일본 전국 시대 같은 경우는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이름하고 이름을 어떤 사람은 3번 바꾸고 4번 바꾸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 이름을 가질 수도 있겠다. 주님 나라 가봐야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성경의 표현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이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는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뭐 정치적인 지도자, 신정일치적인 사회가 대부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이제 결혼 관계가 되잖아요. 이드로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얼마나 안전보장이 됐겠습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의 사위가 됐으니까 철저한 안전보장이 되는 동시에 어떤 훈련을 받겠어요? 광야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제국의 지도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미디안 땅에 와서는 광야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참 두 측면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배움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무시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가 오거나 어떤 훈련의 기회가 오게 됐을 때 선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이거 다 알고 있었을까? 이런 경험을 할 때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서 모세에게 그런 여러 과정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데 게르솜과 엘레셀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레셀.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나그네 그리고 그곳 이 두 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그네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곳을 미디안으로 봐야 되느냐, 이집트로 봐야 되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모세가 이집트가 고향이죠. 태어났으니까 고향이잖아요. 고향이었지만 참다운 고향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기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겠죠. 나는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히브리인인데 내 동족들은 또 노예예요.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고향이 태어났을 뿐이지 정말 고향이 될 수 없는 근데 이 미디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왕궁에서의 삶이 모세에게 얼마나 익숙한 거였겠어요. 아주 말 배우기 전부터 그곳에 살았으니까 매우 익숙하고 편리하고 누릴 것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곳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혹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를 잘 얻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한 어떤 삶을 우리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이 우리의 고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우리 안식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세 생애를 이제 살펴볼 때 항상 그 뭔가 반전이 있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의 생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 과연 히브리어였을까? 애굽어였을까? 근데 대부분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마샤에서 유래가 된 말이다. 모세란 말이.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강에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교훈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모세의 양엄마가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애굽어가 있어요. 이집트어가 있단 말이죠. 나타라고 하는 뜻인데 투트모세, 모세예요. 그 애굽 바로들의 이름에 모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의미는 애굽식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그렇게 자기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진리적인 측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가 뭐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